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의 시황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힌트를 찾아보는 저희 오프 더 마켓 이제 3회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수자전략팀의 황산해 연구원이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은 이제 옆에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분석팀 전채원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벌써 3회밖에 안 됐지만은 아마 둘 다 입을 옷이 없나 봐요. 저희가 첫 회는 파란색을 입고 두 번째는 또 컬러풀하게 입다가 오늘은 결국에는 검은색으로 돌아왔네요. 다시 베이직한 색깔로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게요. 아무래도 저희가 역시나 시장은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이번 것 같습니다. 주도 그런 느낌 자체가 좀 정상화되는 느낌이 또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느낌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주 초반에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장 얘기로 돌아왔는데 주 초반에 좀 출렁거렸던 시장이 어찌 보면 누군가 조용히 하면서부터 침묵을 지키시면서부터 시장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저희가 오늘도 같이 이제 하루하루 시장을 리뷰를 해보고 그 속에서 좀 힌트를 찾아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재원 씨. 네. 자, 지난주 목요일이죠. 13일에는 이때는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는데 이날 가장 핵심 포인트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이날 같은 경우에는 다우는 하락했고 이제 나스닥이 반등을 하면서 그래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CPI가 좀 주 요인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즉 물가가 좀 떨어지면서 좀 시장에 대한 좀 자신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이제 좀 연준이 좀 향후에 통화 정책의 유연함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좀 시장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이제 연준이 통화정책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연준이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뜻을 좀 보자면은 우리가 보통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게 금리 인하잖아요. 그렇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는 총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시나리오는 물가가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좀 일종의 제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데 비용을 투여하는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사실 좀 인위적으로 시장을 누르는 거긴 한데 그걸 왜 하냐라고 봤었을 때는 물가를 잡기 위함이죠. 좋은 시나리오는 경기가 안정화된 상태에서 물가가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높게 가져갈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내릴 수가 있는 거고요. 안 좋은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스태그플레이션 있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물가까지 안 잡히면은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가 떨어지면서 뭐 지금 현재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나오고 있는 뭐 경기 침체나 이런 우려들에서 연준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룸을 만들어 준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나스닥이나 기술주들이 그러면 만약에 좀 시장 힘들더라도 금리 인하할 수 있겠구나 해석을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일부 완화가 됐다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된 건 아니고요.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시에 연준의 통화 정책적인 그런 행보가 좀 더 유연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내려가졌기 때문에 물가가 그대로 높은 상태면은 침체나 이런 게 발생하더라도 고민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은 물가가 더 올라갈 텐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다. 제약이 사라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자유로워졌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술주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자금을 끌어들이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면 좋은 거죠. 물가가 내려가서 좋은 거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물가는 어쩌면 연준의 유연성을 확보해주는 요인 중에 하나다.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물 지표는 좀 그래도 견조하게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뭐 이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CPI가 참 애매한 게 이제 실물 지표긴 하지만 예를 들면 연준 입장에서는 CPI가 좋게 나오면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쵸. 우리가 보통 이제 CPI는 물가를 보여주는 거고 이제 뭐 소비나 이런 걸 보려면은 뭐 PC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그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3일의 시황 잘 들어봤고
이제 그 다음 14일로 넘어가면은 이때는 또 주요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날은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걸까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아마 아시아 그 시장, 우리 시장 열렸을 때부터 미국 선물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날 나왔던 게 이제 셧다운 우려죠. 이제 미국의 재정 이제 부채 한도 상향 같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상하원에서 이제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이런 셧다운 우려가 발생했었는데 이제 그와 함께 이제 트럼프 역시도 좀 SNS를 통해서 그런 관세 이슈 같은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하락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것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죠. 미국도 불확실하고 대외적으로 불확실하고. 네.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되게 많이 사실 공부를 했었는데 항상 까먹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정크본드 일드 스프레드가 상승했다라는 언급이 나왔는데 이런 단어들 좀 되게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인 것 같아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용어를 쓴 이유가 이제 CNN 공포 탐욕 지수의 세부 지표 중 하나거든요. 이제 일드 스프레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 용어를 보자면은 일드는 수익이란 말이고 스프레드는 보통 이제 뭐 빵에 발라먹는 스프레드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차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의 차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정크 본드의 일드 스프레드라고 하면은 정크 본드와 안전한 본드의,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여기서 이제 스프레드 비교할 때 쓰는 거는 어찌 보면 미국채, 국채와 정크 본드, 그러니까 기업의 좀 불안정한 기업들의 채권 간의 수익률 차이거든요. 이걸 왜 보냐면은 생각해보면은 기업이 불안정할 때 돈 빌리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흔들린다 하면은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니까 그런 정크 본드나 아니면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좀 크레딧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국채와 그러한 기업들의 대출 환경의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런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벌어지는 것 자체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현재 상황이 좀 불확실하고 어찌 보면은 좀 공포 영역에 들어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채권을 발행했었을 때 이제 은행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도 상황이 좋아야 너희 그럼 금리 좀 낮게 해줄게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일드 스프레드를 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안전한 채권과 위험한 채권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시장이 좀은 공포라는 걸 느낀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여기 CNN 탐욕 지수에 이제 세부 지표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일드 스프레드가 벌어진 건 역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관세부가 시사하는 언급에 영향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 자료를 쓰긴 했었는데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차트로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차트를 안 들고 오긴 했는데 또 세미나 요즘 다니셔가지고. 그렇죠. 이 일드 스프레드를 쫙 그려보면은 트럼프 일기 때는 별로 안 튀어올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책의 방향성이 일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트럼프 일기 때 보면은 우리가 중국을 죽이기 시작하진 아니지만 중국을 때려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민주당 또한 동의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바이든 정부 와서도 그러한 기조를 이어갔잖아요. 한마디로 정책 자체는 되게 강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확실하고 좀 정치적인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확실성 측면에서는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얼마나 세게 부과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관세를 부과했다가 안 했다가 어제는 했다가 오늘은 안 했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도 그렇고 뭐 투자자도 그렇고 걔네가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가. 차라리 숫자를 달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러한 불확실성 요인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역시 다 알고 계시는군요. 아유, 이게 뭐 트럼프를 요새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날에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도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부터는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날 역시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그렇죠. 이게 저희가 시황 쓴 거는 월요일이지만은 이게 미국 장으로 보면 금요일이죠. 그쵸. 이날 제가 이제 주말 동안 봤던 밈 제가 트위터를 좀 자주 보는데 트위터 밈 중에서 되게 유명했던 밈이 있어요. 그 트럼프가 관세 얘기 안 한 첫날이라고. 이날부터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안 했다기보다 좀 덜 하기도 했고 좀 약하게 했죠. 그래서 참 이게 되게 웃긴 얘기죠. 누군가 얘기를 안 했다고 시장이 반등하는 게 그만큼 얼마나 시장에 지금 공포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가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날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조용히 하면서 올랐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맞습니다. 또 이날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나왔잖아요. 아, 그죠. 예. 끝에. 근데 이날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의 소비 심리가 이제 전월 대비 좀 꺾인 것이 전월보다 좀 꺾인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데 이 꺾인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서베이 지표들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 서베이 주체들을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부 지표들로 정당별 추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지금 트럼프 당선된 지 이제 2달 됐나요? 2달 됐지. 2달이 됐는데 벌써부터 공화당의 실망감이 나온다. 이건 좀 크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찾아본 게 뭐냐면은 이것도 자료에 있긴 한데 나중에 한번 저희 전략 자료가 이번에 나왔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은 이거 약간 세미나 홍보용으로 지금 나오신 것 같은데. 네. 저희 그 사이트에 그 저희 그 HTS에도 볼 수 있고요. 저희 전략 인덱스 이번에 나왔으니까 만관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어가자면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에 100일간 원했던 것에 대한 서베이가 있어요. 이거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한 서베이거든요. 그 서베이를 보면은 관세라는 영역은 되게 후순위에 있습니다. 물가나 경제 정책 또는 이민자 정책을 원했던 거죠. 공화당 지지자들은.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부분들은 가계나 생계에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관세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누가 내죠? 이제 그 나라 국민들이 내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관세를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타국이 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놀랐습니다. 그 트럼프 대변인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보셨죠 기사를? 트럼프 대변인도 관세는 해외 기업이나 국가가 낸다라고 말을 하는 거 보고 진짜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나 싶기도 했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관세라는 거는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부담이에요. 또 기업들 측면에서도 관세를 부과하고 이 부과한 비용에 대해서 이 비용을 정말 좋은 시나리오대로면은 그 공급자, 타국의 공급자한테 부여를 하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반대로 국민들한테 부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기업은 손해가 나니까. 정말 이게 좀 힘든 상황을 직면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정부는 밀지만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작 국민들은 이민자 내는 걸 원했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슬슬 노이즈가 나오면서 최근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좀 어쩌면 좀 크랙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미시간 심리 지수에서도 세부 지표 중에 하나인 정당별 심리 지수를 봤던 거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약간 경기 지표들을 볼 때 단순한 수치 말고 지금 현 상황에 맞춘 이제 그 세부 지표의 의미까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또 특히 유독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더 쪼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당별 지지율이나 아니면 정당별 이제 심리 지수나 아니면은 또 예시로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저희 NFIB 소기업 낙관 지수 기억나시나요? 네네네네. 지난주에 했었나? 이거를 했었죠 저희가. 저번에 뭐 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안 했으면은 뭐 다음에 또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게 뭘 보여주냐면은 중소기업들을 또 보여준 거거든요. 중소기업들은 러셀 2000 지수 아시죠? 그러니까 네. 중소기업들을 대변하는 지수인데 이 지수가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의 주 요인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올랐었었는데 지금 제일 많이 떨어졌죠. S&P 대비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관세랑 뭐랄까 이런 비용적인 측면을 부각할 줄 몰랐다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강할지도 몰랐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정도까지 예, 몰랐다. 몰랐다. 그런 부분들이 좀 조금씩 이제 트럼프 지지하는 세력들이 좀 실망감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걸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좀 과도한 TMI였던 것 같긴 한데 아, 말씀 너무 잘 저번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분 나왔더라고요. 아, 정말요? 방송 시간이 저희가 첫 방송이 10분 나왔었나요? 네, 맞습니다. 20분 나왔습니다. 이번에 30분 나오면 안 되는데 점점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좀 이제 간단 명료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루에 하나씩 하셔야 되니까 또 채원 씨의 좋은 질문들 덕분에 사실 저는 또 기대하는 바가 이걸 보시는 분들도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제 선에서 디테일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뭐 보시는 분들을 한해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난주 댓글 보셨나요? 없던데요? 네. 저도 없어가지고. 댓글이 없었는데 어떤 걸 뭐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하여튼 네, 다음으로 가보실까요? 그래서 이날 또한 이제 상승하는 양상을 이제 지속적으로 보여줬는데 이날에 대해서는 어떤 핵심 코멘트가 또 있으실까요? 이날도 조용했었죠, 트럼프가.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소매 판매 자체는 좀 안 좋았었었는데 이제 헤드라인은 안 좋고 근원 지표와 이제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죠. 변동성이 큰 것들을 좀 제외한 품목들은 나쁘지 않았다. 이런 측면들을 좀 시장이 좀 좋게 반영한 것 같고 뭐 그렇죠. 네. 결국엔 또 트럼프인 것 같아요. 트럼프가 조용했기 때문에 네. 또 여기서 썼었죠. 네. 네, 쉬어가는 트럼프 관세 노이즈.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시황을 한 3주 동안, 한 4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면은 시황 자료에 이제 기술주가 빠지는 날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국에서 기술주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혹시 어떤 게 있는 건가요? 기술주가 빠진다는 게 제가 썼다는 거죠. 그렇죠. 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빠지 지금 매우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용어를 기술주를 작성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작성하지 않은 네. 날이 없었다. 기술주는 올라야 합니다. 항상 이제 나왔다. 네. 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주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는 우리가 기술주라고 하면은 기술주가 혹시 어떤 적인지 한번 딱 떠오르는 대로 한번 기술주, 테크주. 저한테는 그렇죠. 네, 테크. 정확합니다. 기술주는 결국에는 우리가 좀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는 뭐 그런 테크 중심의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을 기술주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성장주일까? 좀 분류가 다른 거거든요. 지금은 맞습니다. 근데 성장주는 매출의 성장이나 아니면 이익의 성장이 좀 나오는 종목을 말하거든요. 지금은 마침 이제 빅테크나 아니면 M7 같은 기업들이 성장주이면서도 기술주인 거죠. 하지만 과거에는 중장비 기업들이 성장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클리컬 중심의 예를 들면은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진짜 옛날에는 그런 부분들이 산업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성장주였고 지금은 플랫폼, AI, IT 쪽이 성장주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술주랑 성장주는 또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지금은 같다. 그러니까 개념이 같은 게 아니라 이제 분류가 같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얘기를 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M7의 비중이 S&P 500 중에서 3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M7의 추이가 S&P의 추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따로따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있어서 M7이 높은 밸류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PER 기준으로 뭐 구글 같은 경우가 20배 정도 되는 것 같고 테슬라는 아직도 90배이긴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M7이라는 종목들이 S&P의 전체 밸류를 결정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하는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M7에 대한 밸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좀 집중해서 쓰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런 기술주는 어떤 이런 의미고 네, 성장주 이런 의미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술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부터 현 상황에 대한 정리까지 잘 해주신 저도 것 사실 같습니다. 기술주를
어떤 기술주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정의가 사실 이렇게 되게 많아요. 사실 기술주나 성장주나 가치주 이런 부분들 정의를 맨날 그냥 쓰다 보면은 정확한 게 뭐지라고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용어나 이런 정의들을 성립하면서 또 그 속에서 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이렇게 치면 이런 거죠. 다음 성장주는 뭘까? 라고 또 이유를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기술주는 밸류가 높은 상태에서 어쩌면 지금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성장주는 이제는 기술주에서 다시 또 넘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물론 이건 이제 저의 조심스러운 생각이지만은 그렇게까지 볼 수 있다는 거죠. 성장주라는 개념을 굳이 기술주에만 박아 놓을 필요는 없다. 그 내용을 들으려면 그 연구원님 세미나를 들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저랑 밥 먹으면 됩니다. 이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직 이건 내피셜이기 때문에 자료는 없고요. 근데 제가 보통 자리 나가면은 이제 이렇게 시장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즘에 좀 테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음 주에 밥 약속 한번 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일정이 다 차가지고 언젠가는 먹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고생하셔가지고 한번 밥을 먹긴 해야 되는데. 네. 네. 바로 거절당해버려가지고. 숙제 해오시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이제 다음 알겠습니다. 약속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시장이죠. 이틀 연속 이제 2거래일 연속 이제 회복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또 하락하는 양상을 또 보이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틀 만에 트럼프 노이즈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는 아니었고 트럼프랑 푸틴의 통화가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통화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시장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없고 제 생각에서는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에 대한 관망세가 나온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플로우 같은 경우는 좀 트럼프랑 푸틴의 통화가 중심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미국 기준으로 이제 어제죠. 부분적 이제 휴전이지만 휴전이나 이제 종전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시기에는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걸까요? 저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부분적 휴재, 제가 여기다 그렇게 썼었나요? 그렇죠. 부분적 휴재? 부분적 휴전. 부분적 합의. 부분적 휴전의 합의. 그쵸. 왜냐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휴전을 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쵸. 근데 이제 지금 얘기 나왔던 게, 이제 인프라나 에너지시설은 제외를 하자, 전쟁에서. 얘기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존 시장이 생각했던 거 대비해서는 좀 실망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나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넘어서 우리가 이란의 비핵화에도 합의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러시아랑. 저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미국 언론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왔던 게 러시아가 왜 이란의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이랑 협상을 하냐. 그러니까. 그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난주에 이제 이란이랑 중국이랑 러시아가 협상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또 미국의 이런 제재에 대해서 거센 좀 강한 반발의 의견을 냈었어요. 갑자기 푸틴이 통화를 해서 이런 걸 했다?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러시아 측은 아직까지 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한해서는 이제 부인하거나 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봐야 될 점은 현재 이 열쇠를 쥐고 있는 거는 푸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채원 씨 생각했을 때 미국의 팀은 어딘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과 이란과 중국이 한 팀이라면은 미국 팀은 뭐가 있을까요? 미국의 팀 딱 떠오르는 게 지금은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과거에는 뭐 영국, 파이브 아이즈라 하죠 보통. 그죠. 네, 캐나다, 영국 또는 뭐 나토로 묶였던 EU나 일본, 한국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다 어찌 보면은 공격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국가의 좀 정치적 파워가 많이 내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좀 파워 게임에서 푸틴의 그런 선택에 따라서 좀 트럼프가 따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EU나 우리나라가 협상을 함에 있어가지고 좀 좋은 영향이 아닐까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미국이 아니니까 좀 지는 게 아닌가 협상에서. 러시아, 중국, 이란 같은 이런 국가들은 원래부터 미국의 적대국이었는데 더 공고하게 묶여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우방국을 공격을 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다음 주에도 그렇고 뉴스 플로우를 좀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제 자료에서 그렇긴 하지만은 좀 트럼프의 이런 뭐랄까요, 트럼프의 강도, 발언의 강도가 점차 좀 완화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아요, 부작용이 현재. 그런 것도 인식을 할 것 같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의 좀 주 변수 중 하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이 타네 얘기하니까. 왜냐면은 이 너무 좀 헤비한 내용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역시 미국의 힘을 이제 트럼프의 말이나 이제 그런 그 발언들, 그 정책들로 이제 많이 깎아먹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는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원래는 좀 이제 스트롱맨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트럼프가 강해서 그런지, 당시 미국이 강해서 그런지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미국이 왜 강한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럼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현재 좀 파워 게임의 중심은,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푸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위에서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황을 엄청난 시사점을 던지고 가면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까지 한 주간의 시황을 잘 살펴봤는데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의 시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해야 되는 거죠? 트럼프. 한마디로. 그렇죠. 아마 네, 트럼프가 시끄러웠고 조용함에 따른 그런 장세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네. 오늘 이번 주에 대한 시황에 대한 오늘의 말씀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잠깐 다음 주 물어본다면서요? 저한테 다음 주는 뭔가요? 라고 물어봐서 준비도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아니 너무 길게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체 잘랐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 혹시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나요? 일종의 라임을 좀 준비를 했었었는데 다음 주는 기죽은 트럼프라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여러 좀 제약에 부딪히면서 노이즈를 완화시켜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4월 2일이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협상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FOMC도 이제 다가오잖아요. 오늘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밤 FOMC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후에 3월에 또 나오는 또 지표들이 3월이 아니라 2월 말에 나오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2월 말의 지표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여러 지표들과 트럼프의 스탠스의 완화를 지켜보면 지켜봐야 될 한 주이지 않을까, 다음 주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이제 가지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뒷이야기를 풀어보는 오프더 마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